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CPI 급등에 조기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6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102.5로 집계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이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는 3.78달러, 매출은 31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EPS는 15.02달러, 매출은 153.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조기 긴축,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시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31%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3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8%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5.4%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4.5% 상승하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45%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4% 초반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주요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 강한 경제 성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부동산주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은 대손 충당금을 환입한 가운데 매출은 314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78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IPO 시장의 호황으로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매출은 153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5.02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펩시코는 2분기 북미 음료 사업 매출이 24% 증가하며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재개방으로 탄산음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익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맥세이프 기능을 이용한 배터리 팩을 공개한 가운데 에버코어는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0.7%대 상승세를 보이며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구글의 경우 프랑스 당국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주가는 0.29%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2분기 EPS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칩 부족과 높은 운임 비용,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압박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독일계 전기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 차량의 5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는 벤치마크가 팬데믹 이후 로블록스의 성장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로블록스에 대한 매도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787 트림 라이너의 신규 생산 관련 결함으로 인해 인도 목표치를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퍼스트솔라는 시티가 친환경 인프라 프로그램의 잠재력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며 퍼스트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100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업 실적과 미국의 인플레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영국 증시는 0.01% 떨어졌고 프랑스 깍그 지수도 0.01% 내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수요 증가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6% 오른 $75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8% 상승한 $76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소비자 물가를 주시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2% 오른 $1,809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수요일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 이후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계한 전망치보다 약 4%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6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5% 상승하면서 1991년 9월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중고차 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6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달 대비 약 10%, 또 지난해 대비 45%가량 오르면서 1953년 1월 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풍기 현상으로 인해 신차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될 조짐이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자 신차 대신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 같은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고차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공급망 이슈가 만약에 해소될 경우에는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파이낸셜의 분석가는 이번에 공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꽤나 놀랍지만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가 전문가들 외에도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연준 위원들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는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수치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오른 것은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세 역시 일시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을 것이고 3분기 경제 상황이 낙관적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꽤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역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블러드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취소할 때가 됐다면서 현재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서 있다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내년이면 끝나는 아동수당 월 $300 지급 연장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의 패러다임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강다은 외신캐스터, 미국의 아동수당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중저소득층 가격을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매월 최대 $300의 이른바 아동수당 지급을 개시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지난 3월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매달 최대 $300를 받을 수 있고요. 또 7세에서 17세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매달 $250가 지급됩니다. 단 가구의 연소득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수당 지급으로 미국 아동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주요국 중에서도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아동수당 제도가 없는 국가는 미국과 터키, 멕시코뿐입니다. 민주당이 아동수당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여론의 지지가 크기 때문인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조사 결과를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7일에서 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 51%는 바이든 정부의 세액공제 행태의 아동수당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기까지 했는데요. 영구적인 아동수당 지원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아동수당에 대해 실패한 복지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이라 비판했지만 일부는 양육 지원 측면에서 동의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아동수당 1년만 지급됩니다. 이후 지급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양육수당 지급을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의 통신장비 뿌리를 뽑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던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 자국 내 퇴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홍성진 캐스터, 중국을 향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통신기업들의 장비를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으로 대대적인 중국 통신기업들의 장비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약 19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 통신장비 업체 가운데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연방통신위원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미 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퇴출될 경우를 가정해 장비들을 교체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될지 산출한 바 있는데요. 합계 금액이 총 18억 3,700만 달러로 나오면서 오늘 연방통신위원회에 19억 달러라는 보상금이 산정된 것입니다. 한편 화웨이와 ZTE 외에도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총 7개 중국 회사들이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들 기술 기업들이 중국 정부기관의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이 기업들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미국 안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지난달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기업들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승인 또한 철회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난달 법안에 이어 오늘은 보상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면서 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 200만 명 이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에서 총 1,000만 명까지 고객을 보유한 기업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중국 장비는 외국에 의해 조작, 파괴, 또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장비를 뿌리 뽑을 때까지 네트워크와 기지국, 라우터를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뉴스는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이 디지털세를 유보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통했는지 유럽연합이 백기를 들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는데요. 강다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유럽연합이 자체 디지털세 부과 계획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G20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 합의에 이른 만큼 자체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EU 집행위는 오는 가을에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ECD가 제시하는 디지털세 청사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보면 첫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를 매출 발생국에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최저 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조치에 따른 디지털세,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상입니다. 만약 시행될 시 문제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디지털 서비스 사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을 포함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선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속한다고 전망됩니다.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고자 도입하는 두 번째 조치는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언론에 따르면 EU가 자체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EU가 자체 디지털세를 고집하면 미국 정부는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 이중 과세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일단 앞서 EU는 글로벌 조세 개혁안 합의는 자체 디지털세 부과 계획과 별개라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G20 정상들 오는 10월에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최종 합의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소식은 우선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과 관련한 악재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프랑스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오히려 오늘 구글은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구글이 뉴스 사용료 위반 혐의로 프랑스에서 약 6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구글이 그동안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갈등을 빚어온 바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현재 온라인 검색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측은 2019년 3월 검색 엔진과 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를 대상으로 언론사 측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프랑스 언론사들이 이를 근거로 구글에게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제안을 거절하자 프랑스 신문협회와 AFP-통신 등이 나서 경쟁 당국에게 구글을 제소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4월 프랑스 공정위는 구글이 언론사들과 타협점을 찾으라고 명령했는데요. 구글이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미온한 태도를 보이자 프랑스 언론사들이 구글이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이 구글에게 오늘 부과된 것인데 공정위는 구글이 앞으로 2달 안에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 언론사들에게 하루 최대 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관련해 구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글 대변인은 이번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구글이 그동안 보인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그동안 언론사들과 협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하면서 구글의 권리와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강다운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를 알아봅니다. 시장정보회사 IDC는 AI 산업이 2021년에 16.4% 급증하고 3년 뒤에는 5,5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21세기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산업 중 하나인데요. US 뉴스가 선정한 유망 종목 10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게임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다양한 AI 분야의 반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작년 9월 영국의 칩 설계 회사 ARM의 인수 계획을 밝혔고 지난 7일에는 영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강력한 슈퍼컴퓨터 케임브리지 1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는 마이크론과 TSMC도 목록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국적 기술 컨설팅 회사 IBM입니다.
예전만 하지 못하는 평가도 있지만 US 뉴스에서는 여전히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며 클라우드와 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수익 구조를 다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또 전자서명업체 도큐사인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 수익성은 없지만 분석 전문업체 실 소프트웨어를 작년에 인수하는 등 규모를 확장하며 수익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목록에 빵 종목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애플은 구글의 저명한 인공지능 전문가 세미 벤조를 영입하고 올해 노스캐롤라이나에 AI와 머신러닝 관련한 캠퍼스를 짓겠다고 하는 등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여 검색 엔진과 디지털 광고, 음성 검색, 또 이메일 스팸 필터링 등의 운영을 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이런 검색 관련성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마존 특히 웹서비스 사업을 통해 넷플릭스나 버라이즌 같은 고객사들에게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 또 지난 5월 인수한 음성인식 전문 기업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뉴스피드 알고리즘 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S 뉴스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